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논의됐던 것보다 더 세진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계엄,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3대 특검이죠. 김건희 여사나 최상병 관련 전담 재판부도 별도로 마련됩니다.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무조건 끝내야 하고, 내란 외환죄는 판사가 정상 참작 감경을 할 수 없고, 유죄 나오면 대통령이 사면 복권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표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조민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을 전담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1심과 2심에 각각 전담재판부 판사 3명씩 두는 게 골자입니다.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영장 전담법관 3명도 임명합니다. 기존에 주장해온 내란 전담재판부에 더해 나머지 2개 특검으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확대했습니다. 내란죄나 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사면을 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안에 마쳐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침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100km 구간을 20km로 달려서 전담재판부 판사를 정하는 외부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집니다.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4명,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해 구성한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상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여당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이 쥐기현 판사가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늑장을 부린다고 비판하고 있죠. 법원이 쥐기현 재판부에 판사를 추가 투입해 재판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 포함 3명의 판사가 있는데 법원이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사건 외에 기존에 배당된 일반 사건을 이 판사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내란죄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 등 내란죄 사건 재판 3개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에 배당된 일반 사건도 요청이 있으면 다른 재판부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입법을 밀어붙이자 법원 차원에서 내란재판 전담체제로 운영하려는 겁니다. 여권이 요구해온 신속재판은 수용하지만 재판부 교체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 재판부의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문 전 대행은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 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재판부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했는데도 오늘 발의가 됐는데 오히려 더 세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더 세졌는데요. 2달 전 박찬대 의원 법안엔 특별재판부가 계엄 관련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금까지 내란 전담 재판부로 불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 법안 발의된 걸 보니까요. 3개로 늘었습니다. 지금 3특검 하고 있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고스란히 별도 전담 재판부가 생깁니다. 야, 광복 이후에 전담 재판부가 2번 있다고 계속 알려져 왔는데 한 번에 3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세진 대목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전담재판부 판사는요, 외부의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합니다. 7월 법안 때는 그 추천위가 2배수로 추천을 하면
그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법안을 보니까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없앴습니다. 그냥 추천위가 1배수로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은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법원은 사실 이제 그동안 법원 행정처 자료 통해서 전담 재판부 이 자체에 우려를 표했어요. 그게 지금 해소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요, 전담 재판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건을 배당하는 건 법원 권한인데 재판 배정을 전담 재판부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 훼손이란 겁니다. 또 하나는요,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에서 판사를 추천하는 것도 사법부의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우려에 대해서 민주당 삼권분립 위헌 소지 있다면서 국회 대신 법무부로 추천 대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인 법무부가 법관을 추천하는 것도 역시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법안 내용을 쫙 보니까 뭐 조금 무시무시한 내용들도 있던데요. 네, 자 내란과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요, 아예 판사가 정상 참작을 이유로 죄를 깎아줄 수도 없게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요, 과잉 처벌이나 법관의 재량 제한 등을 우려했었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또요, 사면이나 복권, 감경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할 수도 없도록 못을 콱 박은 겁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사면권 침해, 또 피고인의 평등권 침해 등을 우려했지만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남희 선임기자는 잠시 후에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대선 때 회동을 했다는 의혹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그 만남이 실제 있었냐가 초미의 관심이죠. 관련 당사자들을 저희가 직접 접촉했습니다. 먼저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만났습니다. 두 번에 걸쳐 제보를 들었고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한 뒤 실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 두 번에 걸쳐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바로 정리하겠다고 했다는 것. 1년 전 당시 여권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온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고 대법원에 올라오면 이것은 바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그 제보를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보 또한 언더커버를 통해서 믿을 만한 제보로 들어온 것입니다.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고 수사를 통해 검증해 볼 만한 의혹이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제보도 두 번째 제보도 아주 믿을 만한 제보, 많은 사람들이 제보한 내용들은 끝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한 전 총리 등 의혹 당사자들이 전면 부인하고 나선 데 대해선 그동안 한 전 총리가 말한 게 다 사실은 아니지 않았냐고 재반박했습니다. 서 의원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으니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내란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수사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내란 특검을 또 수사를 받으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자, 이른바 조희대 특검 언급도 나왔습니다. 박장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내란 특검은 당장 수사 착수에 부정적이지만 더 센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며 압박했습니다. 법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놨으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스스로 수사받으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당 일각에선 조희대 특검 언급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총 때에도 국정조사라든지 그 특검이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들도 강하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조희대 특검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선 때 만났다고 하는 회동 당사자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만났다는 사람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까지 4명인데요. 그중 한 명인 김충식 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회동이 있었다고 지목한 시점은 지난 4월 7일. 두 사람 말고도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까지 4명이 식사 자리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김 씨는 만남 자체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조 대법원장과는 식사는 물론 만남도 없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건을 논의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사실 무근이고 절대 그런 일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식사한 일도 없었지만 그런 만남 자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상명 전 총장과는 아는 사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결혼식 때 줄에 이어서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사람을 매도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국회의원도 올라를 알고 그렇게 국회에서도 떠들고 그래야죠. 그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람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앞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했고 정 전 총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김 씨는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를 고소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해야 하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공작 의혹의 시작점인 찌라시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허위,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좌표를 찍습니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필요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허위사실로 공작한 찌라시의 출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보자와 녹취를 공개하라고도 했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공세를 먼저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대법원 우리나라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당연히 공개해야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반성 안 하고 또 이런다며 이번엔 뭘 걸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 특검이 선을 그은 것 자체가 의혹 제기 수준도 못 된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며 덜컥 수사했다가 아닌 게 밝혀지면 민주당의 역풍이 얼마나 세게 불겠느냐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이 4인 회동 의혹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사람이 만났느냐 이게 지금 의혹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만났다고 하는 그 제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이 4인 회동의 의혹의 사실상 유일한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이 4명을 만나서 이재명 후보 사건 대법원이 처리한다고 말했는지 밝히려면 제보자가 그 근거를 밝히는 게 핵심이겠죠. 그 제보자가 지금 누굽니까 그래서? 궁금합니다. 서영교 의원 오늘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요. 언더커버를 통해서 충분히 믿을 만한 내용을 제보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보자가 누군지 또 직접 만나서 들은 건지 또 어떻게 전해 들은 건지 이런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더커버라고 하던데 뭐예요 이게? 이 언더커버 그러니까 신분
신분을 숨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의 제보자의 제보라는 설명인 겁니다. 왜 신분을 밝힐 수 없는지는 다른 민주당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신분을 밝히면서 제보 배경 밝히는 건 제보자 보호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자, 이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냐를 따져보면 정확히 뭘 얘기했냐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제보자는? 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4월 7일 즈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 4명이 점심 먹을 때 이재명 후보 사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 또 하나는요. 4명이 다음 대통령은 내각제로 할 수 있는 사람 몬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대선 출마를 저지하면서 한 전 총리를 띄우는 뭔가의 대선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들어보면요. 이랬대.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직접 본 게 아니라 전해 들은 것이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제보자는 한 명인 거예요? 여러 명인 거예요? 일단은 이 4인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 4인 회동 의혹을 제보받은 거는 한 친여 성향 유튜브 매체 그리고 서영교 의원입니다. 서 의원 들어보니까요. 지난 5월 10일 이 유튜브가 4인 회동 녹취록을 공개할 때 즈음에서 같은 내용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가 먼저 공개한 만큼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녹취록 공개 나흘 뒤 법사위에서 결국 질의를 했다는 겁니다. 제보받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보자가 한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친여 성향의 유튜브가 오늘 뭔가 입장을 냈다면서요? 어젯밤에 입장도 밝혔고요. 예. 또 저희와의 통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원을 전한 것일 뿐 본인들이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로 확인할 수가 없는 썰이라고요. 그러니까 팩트라 하기에는 애매한 제보자의 제보를 우리도 맞다고 한 건 아니다. 보도의 차원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들 관련 질문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빙성 여부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적절치 않다고요. 민주당 관계자들 취재 보니까요. 그런데 작은 의혹이라도 있으면 일단 확인하고 수사해야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굴 만났냐가 아니라 이 대통령 사건을 9일 만에 파기환송한 사법내란이 문제다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둘 다 사실 궁금해요. 4인 회동 의혹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그걸 믿을 만한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4인 회동 당사자로 지목됐었죠. 김충식 씨가 처음 보도한 매체를 고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이 관련 사건 또 어떻게 수사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술 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죠. 그러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목한 날짜에 술자리는 없었다며 오히려 감찰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법무부 관계자들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과정에서의 술자리 회유 정황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건 어제. 대검은 하루 만에 서울고검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찰 착수에 수사팀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서현욱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회유 정황이 있다고 지목한 2023년 5월 17일엔 이 전 부지사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약 2시간 반 동안 동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은 술자리가 없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이 없을 때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이날 술자리가 있을 수 있냐는 게 서 부장검사 주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감찰 요구로 맞불도 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이 전 부지사 측의 공무상 비밀인 감찰 자료를 누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과거 검찰의 진상조사 기록은 컴퓨터에 모두 저장해두고 건드리지도 않았다며 진실 은폐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국민의힘 총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을 사법장악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4년 연임제 개헌을 두곤 이 대통령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따져 물었는데요. 김민석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언급하며 사법부 장악이라고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 성향 3명 판사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하시죠? 내란 재판부 역시 위헌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적절한 이해 같지 않습니다. 헌법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새로 임명하는 거 맞죠? 그것은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겠죠.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의 지속성과 정부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좀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재명 대법원 만드는 겁니다. 임기 문제가 그것뿐입니까? 아니라. 자, 김민석 총리, 제 질문 시간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4년 연임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칙도 개정을 해서 연임제로 만들고 그 이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떤 단서조항을 안 든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죠.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그 부칙도 개정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가 아닐까요? 개헌 과정에서 그런 부칙이나 이런 부분들, 상규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것이 푸틴식 독재의 길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조사를 받은 한 총재는 청탁을 지시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특검은 불법 자금을 건넸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간 반에 걸친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출석할 때와 달리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쏟아지는 혐의 관련 질문에 적극 부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불법 자금을 주고 청탁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 및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내리식. 한 총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한 총재와 한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권성동 의원에게 건네도록 지시하고 증거인멸을 시켰다는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습니다. 통일교 측은 자진 출석해 모든 대답을 했는데도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건 법이 아닌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라며 국제적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총재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3번째 시도 끝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저지의 당사로 진입하지 못하자 당원 명부가 보관된 민간 업체를 찾아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김건희 특검팀. 내려오세요. 가긴 어디 가세요?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발부받아 당원 명부를 제출받으러 온 겁니다. 국민의힘 반발에 당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저 언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언론은 항상 1층까지는 항상 와 있던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거 하시고 근데 변호사 운전까지 기다리니까 1시간 뒤 변호인이 도착하자 이어지는 2차 신경전. 이 안에 영장 범죄 사실에 민감한 게 많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원교가 안 돼. 원교 줄 수 있다고. 변호인이 압수영장을 언론 앞에서 보자 수사관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끝내 당사로 진입하지 못한 특검팀. 참고로 협조 안 하시면 다 들고 갈 거예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고 간다고 했어요. 다 들고 갈 수 있는 권한제. 아니 검사님 지휘하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당원 명부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업체 압수수색을 의회 시도했지만 의원들은 업체 앞에 집결해 특검의 강제 수사에 항의했습니다. 이번 주는 야당 탄압의 말 그대로 슈퍼위크입니다. 이제 급기야 다시 국민의힘 당사와 저희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까지 쳐들어와서.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미 측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대립 사이 한국 역할에 대해선 미국과 함께 할 거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3일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지하철 빌런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지하철에서 몰상식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노상방뇨의 인사불성, 이들의 추태 민낯을 현장 카메라 서창우, 강태현 기자가 지하철을 타고 일주일간 추적 취재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지하철역 기둥을 보고 한참 서 있는 남성. 옷내무새 추스르고 황급히 사라졌는데 떠난 자리에는 액체가 흥건합니다. 아니, 이쪽에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엉망이가지고. 근데 왜 노상방뇨는 근데 사실 미안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신고라도 영무원 쪽에 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또 급해가지고요. 그 화장실 근처에 90m만 가면 있다고 써 있는데. 근데 언제 그래? 미안합니다. 본인이 급한 대로 뒷수습은 했지만 이걸 치워야 하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소방했네요. 네. 이거는 비일비재 항의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바쁘시죠, 많이? 아이고, 여기는 못 쉬어요. 또 만났다고 말하는 이유. 30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함께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어떡해요? 탈락하고 있어. 거기다가 막 뽕을 싸놨어요. 이거 좀 치워주셔야 되는데. 안에 있어요? 여기 다 묻혀놨어요. 뒷수습도 안 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하루에 3-4건은 기본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뭐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에스컬레이터 입구에도 있고. 지하철역 바닥에 연신 침을 뱉고 싸움판을 벌이는 이곳에 공공질서가 있기는 한 걸까요? 하차해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려고 몸싸움이 난 객차 안도 비슷합니다. 어머니, 여기 안전을 위해서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뛰시면 안 돼요. 열차 내 전도 행위를 막자 영무원을 때립니다. 전달 못하면 안 되죠. 공공장소에서. 치지 마세요. 카트를 싣고는 탈 수 없다고 하자 손이 올라갑니다. 또 치신 거예요, 지금? 타인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안하무인. 밤이 되면 지하철에는 또 다른 민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열차 운행이 끝났지만 끝이 안 보이는 주치자와의 씨름. 흔적 없이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군데다가 난리를 쳐놨는데 이러면 사실 또 곤란하죠. 움직이면서 하면은 저희도 통제하기가 더 곤란하죠. 역사 계단부터 시작해 단체로 쓰러진 이 사람들은 뭘까요? 첫 차 운행에 맞춰 셔터가 올라가자 백화점 오픈런 하듯 빨려 들어갑니다. 취한 일행을 이렇게 버리고 가면 영무원들이 일일이 깨워 귀가시키라는 걸까요? 에스컬레이터 들어서 손님 안녕하세요. 문 쌌네.
손님, 여기 계단이라 위험해요. 저쪽으로 이동하시지. 네, 위험해서 그래요. 자, 일어나세요. 자, 하나, 둘, 셋. 바로. 이렇게. 깨워도 자리를 옮겨 계속 잠을 청하는 인사불성 승객. 계단에만 더 있어. 다칠 수 있으니까 다른 장소로 이동할게요. 지하철 타세요. 어디로 가세요? 집이 어디예요? 괜찮으세요? 가요? 지하철로 가요? 여기는 밖으로 나가는 데고 지하철 타는 데 저쪽이에요. 친구들은 조심히 가고 있어요. 네. 네네. 서울 지하철에 접수되는 질서 저해 민원은 1년에 5만 건이 넘습니다. 공공장소인데 이제 다 같이 이용하는 거니까 이제 남들도 배려하고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나. 현장 카메라 서창우. 강태현입니다. 한 시민 덕분에 끔찍한 성폭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남성 여럿이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홍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젊은 남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여성을 데리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남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남성 2명도 슬며시 모텔로 들어섭니다. 이제 밖에 서 있다 올라가니까 말도 없이 한 명씩 이렇게 닦았더니 들어가서 먼저 들어간 남녀가 있는 객실로 남성들이 들어가고 약 1분 뒤 경찰이 출동합니다. 남성 3명이 수갑을 차고 연행됩니다. 남성들은 서울 강남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남성들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택시에 태운 뒤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이 남자 여럿이 어린 여성을 끌고 갔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모해 벌인 일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일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명동 한복판에 버스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져 있습니다. 혐중 시위에 격노한 버스 승객이 부순 건데요. 명동 중심이었던 혐중 시위대가 중국인 거주자가 많은 대림동까지 진출하면서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입국 거부라고 적힌 팻말을 든 시위대를 향해 버스 승객인 40대 남성이 욕을 합니다. 이 승객이 시위대를 향해 주먹을 내밀자 경찰이 제지하고 시위대도 몰려가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흥분한 버스 승객이 버스 유리창을 깨트려 버립니다. 경찰은 시위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걸로 보고 승객을 불러 정확한 동기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명동 일대에서 시작된 혐중 시위는 지난 12일부터 경찰이 상인 피해 등을 이유로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제지하자 명동 외곽과 중국 교포들이 밀집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림동 시위는 중국 국적자와의 마찰 등을 우려해 반중 구호 제창은 생략한 채 진행됐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건물에도 막 그냥 쓰레기 같은 거 그리고 화장실 같은 거 막 쓰시면서 지저분하게 쓰시는 경향도 있고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장사를 해야 될지 나와야 될지 시위대들이 오는 그날은 매출이 거의 한 반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경찰의 제안 통고에도 시위대는 앞으로도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라 주민과 상인들과의 갈등도 고조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가게 출입문 앞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가게 주인이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가 당신 땅이냐며 되레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영업해야 하는 가게 주인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차주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허준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가게 유리를 세차게 두드립니다. 문 앞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입니다. 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자 가게 업주가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왜 전화를 했냐며 화를 냅니다. 갈수록 언성은 더 높아집니다.
취재진이 가보니 현장에 있던 차는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불안합니다. 저보고 주차 못하게 한다고 신고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 하고 좀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이랬어요. 또 찾아오실까 봐. 가게 앞에 차량을 세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 주차인 경우엔 별 문제는 없지만 고의적으로 여러 차례 주차할 경우 업무방해 등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범죄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면 물론이고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을 겁니다. 법적 문제를 따지기 앞서 상대를 향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제주의 한 가정집이 치과로 변했습니다. 의료 면허도 없는 중국인들이 불법 치과 시술을 한 건데요. 환자 대부분은 병원에 갈 수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형사들이 한 다세대 주택에 들어갑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의사 가운을 입은 여성이 치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여성은 30대 중국인 A씨. 의사 면허가 없는 가짜였습니다. 동료인 40대 중국인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이 다세대 주택에서 불법 치과 시술을 해왔습니다. 치과 장비는 중국에서 직구로 들여왔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저렴하게 치과 진료와 시술을 한다고 광고해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한 명당 우리 돈으로 160만 원 정도를 받고 치과 성형인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했습니다. 환자들은 주로 병원에 제대로 갈 수 없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단속 현장에 있었던 환자 3명도 모두 불법 체류자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기가 일단 쉽지 않고 저렴하게 나는 그 광고를 보고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일반 병원보다 저렴했지만 엉터리로 치료하다 보니 일부 환자는 재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불법 치과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지난해 공유 창고에 보관해둔 수십억 원의 현금이 도둑맞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오히려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실에 빽빽하게 쌓아놓은 보관함. 열어보니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임대형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 원을 창고 관리인이 훔쳐 숨겨놓은 겁니다. 이 관리인은 43억 원을 절도한 혐의가 인정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창고를 빌려 68억 원을 보관해놨던 30대 절도 피해자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당시에도 창고에 있던 거액의 현금 출처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이 사업 자금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업 수익금 17억 원과 투자받은 돈 50억 원 등을 지난 2022년부터 보관해왔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 진술의 신빙성 등이 확인돼야 돈을 돌려줄지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 결국 남성 측의 현금 문칫돈 조성 과정에 소명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우리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박스권에 머물렀던 대장주 삼성전자가 13개월 만에 8만 전자를 탈환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8만 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3% 가까이 오르며 13개월 만에 8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부터 한동안 5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6만 원과 7만 원 선을 차례로 회복하더니 8만 원대까지 올라선 겁니다. 오늘 코스피 자체가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미국 빅테크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AI 산업의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내년에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삼성전자의 지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주식을 고점에 사들였던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이 8층을 넘어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만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버텼고 이제는 그만 마음 졸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식 커뮤니티에는 구만전자 가는 거냐 등 기대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기업들 해킹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롯데카드 해킹 피해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무려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CBC 같은 카드 핵심 정보도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중 28만 명은 부정 사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인데요. 롯데카드 결국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롯데카드가 지난달 발생한 해킹 사고로 총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카드 회원 967만 명 중 3분의 1에 가까운 회원 정보가 유출된 셈입니다. 롯데카드는 오늘 대고객 사과와 함께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정보 유출 피해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금액 한도 없이 무이자 10개월 할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297만 명 중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 명에 대해선 카드를 재발급할 경우 내년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면제 금액만 약 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해킹 사고로 카드 번호, CBC 번호, 주민번호 등이 유출됐는데 롯데카드는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전액 보상키로 했습니다. 그 어떠한 손실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또 피싱, 해킹 등의 금융사기나 사이버 협박에 의한 손해 발생 시 피해를 보장하는 크레딧 케어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1,100억 원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된 중국 국적 남성들은 윗선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중국에 배후 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 소형 불법 중개기로 KT망에 침투해 소액 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인 교포 일당이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고 최근 중국에서 윗선을 만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배후 조직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조사 결과 체포된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KT 등 통신사 근무 이력은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KT는 조사 결과 범행에 쓰인 불법 초소형 기지국 2대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기지국의 신호를 받은 휴대전화 이용자는 2만 명에 이릅니다. 교통카드 무단 충전 등 피해 사례도 추가되면서 피해자 수는 362명, 피해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KT는 피해자에게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통신기기 관련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SK, 현대차, 하나그룹 등 이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용 한파에 뽑아도 경력 위주로 뽑는 요즘 취업 준비생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취업 컨설팅 학원. 주요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기업은 일단 복지랑 그리고
일 끝나고 좀 편하게 놀 수 있는 그 워라밸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진 속에 경력자 위주 채용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취업준비생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 계획이 잇따라 발표된 겁니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 동안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간 12,000명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SK그룹은 올해 수시 채용에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8천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한화, HD현대 등도 일제히 채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요 기업들의 연간 채용 규모는 4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반색했습니다. 기대도 되고 혹시라도 이제 좀 더 한 번이라도 뭐 면접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청년 채용에 나서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신규 고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서울 마곡부터 잠실까지 운행하는 한강버스가 오늘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처음 타본 시민들 시원한 풍경, 바람에 숨이 확 트인다며 반겼지만 이 원래 목적이었던 출퇴근용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승희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첫 운항에 나선 한강버스가 뚝섬 선착장으로 들어옵니다.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은 출발 1시간 전부터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운행한다 그래서 기대가 돼서 한번 와봤어요. 모든 게 다 기대되네요. 마곡부터 잠실까지 28.9km 구간 7개 선착장을 다니고 오전 11시부터 하루 14번 운항합니다. 오늘 잠실에서 첫 출발한 한강버스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194개 전좌석이 꽉 찼습니다. 한강버스 자체엔 긍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한강에 이런 버스를 타본다는 것이 꿈만 같아요. 시민들이 다 탈 수 있게끔 좀 더 배를 더 확장해주면 좋겠어요. 울적하면 한 번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이 확 트일 것 같아요. 관광객들에겐 유람선보다 싼 가격도 매력입니다. 비용 좀 저렴하고 외국 사람라서 이 배 타면서 서울 쪽 구경할 수 있고 야경적 매력적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초 도입 목적인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느린 것 같아가지고 출퇴근할 때 이게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된다면. 버스 정원이 꽉 차면 다음 선착장에선 내린 인원만큼만 탑승이 가능한 것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그것을 다 태워버리면 지금 너무 서운하대로 좀 펴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들어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 말까지 8척인 버스를 4대 더 확보해 운항 횟수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영국을 방문 중인데요. 이번이 2번째인데 미국 대통령을 2번 국빈으로 초청한 건 영국 역사에 없던 일이라고 하죠. 황금 마차에 식기만 1,400개가 동원된 만찬까지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왕실의 전통을 상징하는 금빛 마차가 근위대 호의를 받으며 들어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이날 동원된 병력만 1,300여 명. 하늘에선 미영 양국의 공군 F-35 전투기가 함께 비행하며 군사동맹을 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9년에 이어 이번이 2번째로 같은 대통령을 2번 국빈으로 초청한 건 영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를 기념하듯 환영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윈저성 조지홀 연회장에선 국빈 만찬이 열렸는데 대형 테이블에 동원된 식기만 1,4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특급 대우에 만족한 듯 양국의 유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But this is truly one of the highest honors of my life. Such respect for you and such respect for your country. 영국의 극진한 대우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대미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영국의 희망 사항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올해 5월 관세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협의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곳곳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윈저성 성벽엔 트럼프 대통령의 머그샷을 비롯해 억만장자 범죄자 앱스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 등 조롱 영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최근 서울 여행을 다녀온 중국 여성. 고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울고 있다는데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서울에 도착해 친구들과 족발과 김밥, 떡볶이를 먹고 쇼핑도 합니다. 최근 서울 여행을 다녀간 20대 중국인 여성이 당시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겁니다. 한 여행객은 중국으로 돌아가기 싫은 듯 인천국제공항행 열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 돌아와 공허함을 느낀다는 말을 합니다. 서울에 다시 가고 싶다며 이를 서울병에 걸렸다고 표현합니다. 서울 한강공원 놀이기구와 비슷한 중국 내 시설을 이용하며 서울병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이징 도심에서도 서울에 가고 싶어하는 중국 젊은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서울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我本人其实也是有首尔病的，就是感觉因为我去旅行的时候，都是一个人，然后自己走在首尔的街头的时候，确实有那种非常自由的。还想去韩国，比如说染头发呀什么的，那边的技术也比较成熟。我觉得就是去一个地方去体验它，最丰富、最成熟的文化就很好。 이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이 겹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인도의 한 고속도로에서 강도 피해를 당한 여성이 차량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밖으로 갑자기 사람 다리가 튀어나옵니다. 여성을 보고 옆에서 달려온 흰 차량이 해당 차량을 세우려 몸싸움을 벌이다 실패하자 여성은 아예 차 밖에 매달려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현지 시각 9일 인도 펀자브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택시 강도를 만난 여성 승객이 흉기로 위협을 받자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주변 운전자들이 차 주위를 포위한 끝에 강도 일당 2명은 현장 체포됐고 도주한 1명은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검은 황소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주차된 차량을 술로 들이받습니다. 무게 1톤이 넘는 SUV조차 황소의 거센 힘을 버티지 못하고 구겨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스페인 과달라하라주의 한 마을에서 투우장을 뛰쳐나온 황소가 난동을 부린 겁니다. 앞서 지난주 스페인 카디스주에서도 투우 축제 중 뛰쳐나온 황소가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해당 남성은 숨졌습니다. 연이은 사고로 현지에서는 투우 축제를 두고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객기 통로에 무대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등장해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태국 저가 항공사가 기획한 이른바 사내 걸그룹으로 멤버 5명 중에는 현직 승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측이 공개한 이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좁은 통로에서 춤을 추는 것이 비행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도한 마케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빔으로 미사일을 격추하는 아이언 빔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사일로 요격하는 아이언 돔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공중으로 발사된 드론을 렌즈가 달린 장비가 추적합니다. 곧바로 드론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이내 땅으로 추락합니다. 잘 날아가던 소형 로켓도 공중에서 폭발해버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레이저 방공 무기 아이언빔의 시험 영상입니다. 기존 아이언돔 등 일반적인 대공 무기는 미사일을 발사해 적 미사일이나 드론을 격추하는 반면 아이언빔은 고출력 레이저로 대상의 온도를 높여 불태웁니다.
한 발에 7천만 원에 가까운 요격미사일을 매번 소모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런 저비용 고효율 방어 체계가 다수 발사체를 방어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올해 말까지 아이언빔을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해 말 이와 비슷한 레이저 대공 무기 천광을 실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옵니다. 날씨도 더 선선해집니다. 비는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내릴 텐데요. 이틀간 충남과 전북에 최대 80mm 넘게 오겠고 그 밖은 최대 60mm 정도입니다.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3도 낮아지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18도 등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밑돕니다. 한낮에도 대구 25도, 부산 28도로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에 그친 뒤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